안녕하십니까. 주간 핵심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7회 시작합니다. 저는 김효은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유튜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정면 돌파. 요즘 우리가 정면 돌파하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뭐 낮은 지지율을 정면 돌파하겠다. 뭐 또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정면 돌파라는 게 그냥 뭐 무작정 무대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사안을 진단을 하고 해법을 내는 게 정면 돌파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걸 모범을 신경민의 정면 돌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더니 저는 우리나라 국정운영,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라고 지금 대서특필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한다고 앞두고 있고요. 내일은 김태효 안보실장이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감청이랍니다. 또 어떤 혹자들은 급하게 용산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조치를 안 하지 않았냐 했는데 굳건한 한미 동맹 70년 사이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신경민 의원님? 이제 이게 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갑자기 이게 SNS에 한 달 전부터 돌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뒤늦게 그 SNS가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정보,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 특히 이게 지금 미국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정부는 절대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은 대부분 서방 국가, 미국의 우방 국가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인데 그 중에 두어 건이 이제 한국이 관련된 건데요. 이게 회의실에서 녹음을 한 것이 녹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무선 통화를 한 거였으면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될 텐데 대통령실 회의실, 그것도 안보실장하고 안보비서관의 두 비서관, 외교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딱 이 사이즈의 얘기인데 이게 녹취가 나와버렸는데 그게 팩트는 얼추 맞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화두였거든요. 폴란드에 155mm 포탄을 엄청난 양을 공급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나눴을 거다라고 짐작을 한 내용이 그대로 녹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실 녹취, 녹음 녹취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이게 국방부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국방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이 주체, 누가가 지금 모르지만 그게 뭐 CIA가 됐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됐든지 간에 마음을 먹고 도감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지금 있다고 해도 또 하나는 지금 1년 전에 대통령실을 이전을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경호하고 도감청 방지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입니다. 보안. 방첩이죠. 근데 이게 안 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그냥 거짓말로 소설로 했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확인해 와야 되겠지만 했을 법한 얘기를 녹취했다고 보면은 소설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지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한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했는데 아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도감청이나 경호에 관련된 일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은 말 조심해라. 회의할 때 조심해라. 라는 것들이 일단은 그 인스트럭션 비슷하게 전 직원들에게 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된 거였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안 했겠어요? 글쎄요.
대통령실도 하고 경제 문제를 다루는 부처, 외교 문제를 다루는 부처뿐만 아니고 주요 부처, 주요의 그 실국을 도감청을 안 했으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요. 미국은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너네들 돌아가는 거 우리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허튼 짓 하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해도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 정보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내부 전략 회의의 내용을 그럼 미국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보다 몇 수 앞서가는 너희들 A라는 먼저 주장을 할 거고 B라는 나중에 뭐 대응 논리를 가져올 거고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몇 수 위에서 우리를 협상할 때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3년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CIA에서 직접 활동했던 그런 그 내부 고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전 세계가 굉장했죠.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내용이 아주 저는 기억에 선명한데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킹 혹은 도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이 내용은 영국과 이스라엘도 지금 도청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방 국가인데 네. 미국은 이렇게 우방, 적성 국가에 관계없이 늘 도청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알려진 정보기관만 16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표시되는 공개된 그중에서 이제 우리는 국가안보실이라는 NSC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도감청을 주로 하는 시긴트라는 걸 하는 곳은 NSA,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Agency인데 미국에서는 이거 처음에 이제 존재가 드러났을 때 No such agency, 그러한 기관은 없다라고 뭐 NCND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핵과 이런 정보기관에 관련된 정책인데 없다고 했지만 이곳에서는 세계 모든 곳에 원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감청하고 있다.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통령실이 새로 구성되면서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도청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뭐 70년대도 이미 미국에서 청와대의 유리창에 전파를 쏘아서 글쎄, 안에 있는 내용을 뭐 감청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허술히하지 않았나. 이건 양국이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상회담. 근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 이제 사성 장군을 역임하신 분이 문제 제기했어요. 아니 기본이 콘크리트 벽 이런 거에도 다 이렇게 방지 필름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용산을 그렇게 급하게 옮기면서 기본도 안 했다. 그리고 작년에 당선되자마자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 그냥 야당에 의뢰하는 정치 공세로 끝나고 말았는데 지금 이러면 저는 그 안보가 뚫렸다는 것이 단지 윤석열 정부의 미숙함만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쭉 정부라는 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완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이게 뚫렸으면 지금 앞으로 한미 관계도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김태호 안보실장이 내일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김태호 안보실장이 지금 제가 승격을 시켜버렸네. 실장이 아니고 차장인데 차장인데. 지금 실장급. 지금 이제 사실 실장이 실장이네.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조 실장은 뭐 예스맨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합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여튼 김 차장이건 김 실장이건 네. 지금 원래는 전임 물러난 김 실장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현안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글쎄요. 지금 3월 달 네. 들어와가지고 의전부터 외교까지 다 바꿔놓고 결국은 실장까지 바꿔놨기 때문에 김태호 실장의 차장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정치, 경제, 안보 해가지고 뭐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뭐 의전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이 실무회의를 앉아서 실장급 회의를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면 미국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 실장이 아무 얘기도 안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뭐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미국이 일단 얕잡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넘어갈 텐데 이걸 뭐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좀 유리한 협상 카드를 받아오면 좋겠다라는 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김태효 차장은 평생을 공부를 하면서 미국 외교하고 일본 외교는 무조건이야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꺼내지도 못할 수도 있고 꺼낸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뭐 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런 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 방문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전부 다 관련자들을 날려버린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 세 사람이 날리면 사건 얘기도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네요. 이 날리면 사건을 저는 다시 꼭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블랙핑크를 왜 보고를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은 좀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7번을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데 그걸 묵살했다? 왜? 그 이제 짐작이 되는 것들은 몇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보고를 뭐 이유가 있어서 안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누군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을 날려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듯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도 생기지 원래 지금 협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실무 책임자들을 포함해 장관급까지 다 날려버릴 만큼 이 사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날렸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 그런 장관 자리, 1급 자리, 2급 자리가 인수인계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데 뭐 적어도 뭐 2주, 많게는 뭐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정상회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금 국가적 대사라 영국에서 얘기하는 한미 정상회담을 남겨두고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그 대통령실 내의 권력 암투가 아주 극에 달했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블랙핑크 나왔는데 이제 의원님이 실은 방송 전에 얘기하시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블랙핑크를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출연료. 여기에 출연료가 뭐 한 3, 40억 정도 되기 설마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걸 못 만들어요? 요즘 뭐 바뀌었을 수 있죠. 정부 부처가 이거를 뭐 어떤 그만한 돈을 들여서 또 만약에 아이돌 그룹을 불렀을 때 나중에 언론에 공개됐을 때 후폭풍도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를 생각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BTS를 불러서 뭐 무료 공연했을 때 약간 문제가 되긴 했지만 BTS 같은 경우 기꺼이 출연하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냐하면 한반도 뭐 평화정착 이런 기조도 있었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블랙핑크 입장에선 내가 정치적으로 이쪽에 가담하는 것이 대단히 그 반발하는 팬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김건희 여사의 분노를 샀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인터넷 언론에서 폭로된 사안입니다. 그 전에도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약속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잘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행은커녕 보고도 안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윤석열판 날리면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 김건희 판 날리면이 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것까지 지금 폭로가 된 건데. 이게 지금 선데이 저널 USA 이 인터넷 언론은 약간 정평도 있고 좀 약간 악평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도를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금방 얘기한 두 가지 의문점.
아무리 이걸 그대로 그냥 대통령실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여도 보고를 안 한 진짜 이유, 그리고 대통령이 굳이 이 사람들을 대사를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 날렸어야만 될 이유,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 보도를 이 보도를 믿는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죠. 이거 아무도 컨펌을 해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세 사람을 날려버리고 황급하게 주미대사 보내고 또 황급하게 실장을 현재 귀국해 귀임해 있던 주미대사를 실장으로 보내고 이런 게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런 인사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럴 이유가 있었다면은 이건 대통령이 책임지고 지금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날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외교의 일대사변이거든요. 저는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 2022년 1월, 그러니까 대선 2달 전에 공개석상에 나와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통령 부인의 지위가 아니고 그냥 내조하는 지위로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당선되자마자 까먹고 점점 지금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국민적 불신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처시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다시 본인 스스로 했던 그 사과 내용을 다시 한번 집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관저에서. 그래서 내가 저 약속을 했었지. 잊고 있었네. 그래서 다시 좀 그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낮은 곳에 가서 기자들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봉사활동하는 삶을 좀 5년 동안 나머지 지금 4년 동안이라도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라는 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최근에 또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에 참석해가지고 거의 화보 사진을 대통령실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 심심할 때 좀 추천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실을 검색하면 이제 메뉴가 있어요. 대통령실 뉴스룸이 있고요. 그 밑에 사진 뉴스를 보시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가 쭉 사진으로 있기 때문에 좀 재미도 있어요. 정책을 알 수도 있고 뭐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에 가서 찍은 사진이 22장이 올라와 있고 그중에 대부분 단독 사진이고 막 뒷모습 날리고 뭐 이제 멋있는 사진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우리 대통령 부인 예쁘다 이것이 아니라 뭔가 국민적 신뢰가 약한 상태에서 왜 저렇게 예쁜 사진으로 본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의 권위는 얼마든지 국민들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한다 이런 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또 굉장히 그 뉴요커가 잠깐 돌아오셨더라고요. 예. I love 뉴욕으로 유명하신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당에서 잠깐 귀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대선 이후에 뭐 미국에 1년 가 있었던 이낙연 대표가 잠깐 들어오면서 그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적인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뭔가 당내 여러 가지 기류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세력이 좀 뭉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의 만남이 11개월 만에 이루어졌고요. 한 20분 정도 상가에서 만났고 언론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뭐 정치적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신경민 의원님. 저는 뭐 현장에 없었는데 그 직후에 가서 보니까
꼭 그런 뉘앙스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게 브리핑이 됐어요. 지금 브리핑 된 걸 뭐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지만 뭐 잘 이끄셔야죠 하는 거하고 뭐 당부하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근데 지금 덕담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좀 포장이 뭐 그럴듯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뒷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냥 덕담 수준의 그런 얘기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조문 당시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듣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리치는 사람 얘기만 들었군요. 네, 그 소리치고 항의하고 그것만 좀 봤었고요. 그리고 뭐 한 2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내용도 정치적인 이런 대화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성정이 그곳에 모셨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현안을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당을 잘 이끌어달라라는 것도 저는 그냥 덕담 수준에서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를 이제 우리 쪽으로 해석하면 지금 당이 형편없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사법이 있으면서 대표직에 연연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당대표고 한 분은 대선 후에 미국 가셨는데 이재명 대표 실물을 제가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안 좋더라.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표직을 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낙연 전 총리님은 아주 활기 있으시고 또 오랜만에 장례식이라는 좀 특이한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본인 스스로 에너지를 내뿜으셨고 다른 분들로부터 좀 기를 받는 게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얼마나 지금 당과 국가에 걱정이 많고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재판 상당히 좀 근심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함께했던 이제 싱크탱크 연대어 공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정기 시포지엄을 했습니다. 주제가 정치 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정치 공황 좀 낯설죠. 우리가 경제 위기, 경제 공황 많이 들으셨는데 정치 공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뭔가 양극단의 정치, 증오의 정치, 그리고 팬덤의 정치, 소위 뭐 이제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이런 정치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정말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치 공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신경미 의원님께서 장명하신 아주 근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지금 그 팬덤 정치에 잘못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유튜버들이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좀 앞세우면서 정치 지망생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상당히 권력을 좀 누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얘기 중에 내가 하나만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게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상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당을 점령하기 되게 쉽대요. 전통의 65년 전통의 민주당을 꿀꺽하는데 30억이면 된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지금 우리 보면 당 대표를 선출하거나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6개월 당비만 내면 되고요. 국민참여 경선으로 들어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몇만 명만 장악을 하면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책임당원이지 않습니까? 10억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당의 싼 매물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모금하셔가지고 민주당을 잘 또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치 팬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오늘 신경민 우리 의원님께서 연대공생 부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또 이 현상의 부정적인 현상을 이끌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장명을 하셨다고요? 아니 제가 그 NY 캠프, 이낙연 캠프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22년이잖아요. 2017년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어요. 팬덤이라는 현상은 그때도 있었고 22년에도 있었습니다.
팬덤은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당시에도 물론 유튜브도 있고 있었습니다만은 유튜브가 2017년에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주로 단톡방, 카톡으로 대표되는 단톡방하고 커뮤니티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그 전통 매체, 신문과 방송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서로 돌리고 자기가 짧은 글을 써서 올리고 이랬는데 22년도 대선과 경선을 겪으면서는 유튜브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여야가 막 서로 경쟁하듯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유튜브가 하루 종일 끝없이 여러 가지 말을 생산해내고 그걸 퍼날르고 뭐 이러는데 그 유튜버 중에 일부가 그 NY 캠프에 왔어요.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 좋은 유튜브 방송을 해줄 테니까 어느 뭐 일정 정도 돈을 내라 그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예요. 그래서 거절했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비수가 등에 꽂히기 시작해가지고 정신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우리하고 경쟁을 했던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쪽에 일했던 분들은 정말로 우리한테 퍼붓는 악담이 근거가 일단 없습니다. 대부분이 가짜 뉴스고 허위고요. 그래서 아 이건 거의 뭐 주술 차원이구나. 이건 뭐 보도도 아니고 뭐 언론도 아니고 본인들은 언론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통제받지 않은 언론인 거죠.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고 사실은 경선에서는 결정적입니다. 근데 본선으로 들어가면 조금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있죠. 근데 경선에서는 유튜버들의 이게 어떤 살풀이 굿 비슷한 것이 막 횡행하고 그러면은 그 표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 주술 굿.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팬덤하고 유튜브하고 결합이 됐을 때 거기에 가짜 뉴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지난 22년 대선에 아주 실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최근에도 뭐 김재원 그 국힘당 수석 최고위원회 그것도 사실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건 뭐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 계속 끌고 나가면서 하는 거고 결국 정광훈 목사는 그 황교안 당시 대표에게 지역구 공천을 얼마인지 몇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요구했다는 글쎄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선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고 공천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되겠죠. 그거 하는 거고요. 나라의 정책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18 빼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헌법까지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당무는 물론이고요. 나라의 정책, 뭐 인사 뭐 이런 것까지 다 개입을 해서 뭐 우물딱주물딱 하는 거예요. 쥐락펴락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은 팬덤이라는 현상이 가장 나쁘게 될 수 있는, 가장 심하게 갈 수 있는 아주 위기입니다. 팬덤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가짜뉴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질 정치 지도자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여든 야든 막 우물딱주물딱 쥐락펴락 하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정치 공황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한 건데요. 사실은 위기죠. 위기고 정상적인 사람들, 중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소외가 되고 결국 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정책도 이상하게 흘러가게 만들고 정당도 정치도 뭐 다 이상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서 만약에 진짜 위기가 엄습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해서 꼬이게 되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게 만드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그 유튜브 등장과 함께 나타난 가장 큰 폐해가 진영주의적 시각의 고착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마저 하지 않고요. 어떤 팩트가 드러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파에 그게 도움되지 않으면 저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유튜버들이 그걸 주장하고 나중에 그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또 주변에 전파하고 그래서 사실 자체에 대해서 혼동을 시키고 가장 대표적인 게 청담동 첼리스트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자체도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나중에 인정하지만 아직도 그걸 믿고서 계속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유튜버도 있고 또 유튜브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은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정강훈 그리고 태극기 세력과 단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반대로 태극기와 거의 유사한 그거보다 더 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유튜버들이 낳은 개딸들과 지금 함께 가자.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근데 이제 그 몸통을 흔들던 꼬리가 마치 지금 몸통이 됐고 머리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요. 끊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는 유튜브 방송에 댓글 달고 출연해서 뭐 슈퍼챗을 독려하고 이런 행태를 보면 민주당은 결국은 저질 정치인들과 그리고 저질 정치인을 뒤에서 백업하고 있는 무당 유튜버들과 함께 가겠다는 여기서 어떤 지금 포기하겠다 절연하겠다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명백히 지금도 좀 밝혀야 될 게 경기지사 시절에 유튜버들 뭐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 넘어온 몇몇 방송에 경기도비를 가지고 후원을 했거든요. 홍보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저는 후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아주 높은 출연료를 줘서 그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경기도정 홍보라는 이름으로 네.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뭘 했다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네. 도에서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본인과 친한 인사들을 다 출연시켰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출연료를 지급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큰 문제들에 이게 묻혀 있지만 네. 이 부분은 지도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도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개인 홍보를 위해서 도의 비용을 사용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정작 그 팬덤을 이용하고 편승하는 정치인들은 살짝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 후원금 1위가 김남국 의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뭐 첼리스트 이거를 거론했더니 갑자기 후원금이 막 쇄도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기 때문에 극성 소수가 우리가 움직이면 뭐 국회의원들 몇 명이 우리 마음대로 해. 정당도 우리 마음대로 해. 신경민 의원 얘기처럼 이제 앞으로 국가도 우리 마음대로 해. 라고 지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 대잔치 이제 한국 정치가 되는 것 같아요. SNS에서 그걸 세게 엄격해지죠. 하고 네. 많이 하면 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죠. 그래서 진영 제가 사이에서. 조금 이따 이제 황 네. 작가님한테 여쭤볼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얼마 전인가 그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인터뷰에서 아마 김의겸 의원한테 무슨 실언을 잘하는 뭐 순위 국민의힘 사람들의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대요. 나는 왜 그걸 물었을까? 실언하면 또 우리 김의겸 의원님도 만만치 않은데 그랬더니 그 답변에 김의겸 의원이 1등 누구죠? 조수진, 2등 김재원, 3등 태영호. 아이고 이거 국민의힘 다 최고위원이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도 있지 않을까? 1, 2, 3위. 너무 우리 민주당 디스하나요? 의원님이 좀 뽑아보시죠. 김의겸 의원이 이 KBS 라디오에 이제 꼬임에 넘어간 건데 우리가 뭐 괜찮고 저쪽이 뭐 조수진, 김재원, 태영호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도 막강합니다. 네, 막강해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한 날
제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받은 제일 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는 안민석 의원의 막말이었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뭐 곧 수감된다. 그렇죠. 뭐 그래서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그 방송에 아침 방송에 나와서 정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오선 의원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더군다나 수도권 내리 5선은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5선에 걸맞지 않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안민석 의원은 정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실 국정원장 정도 했으면은 방송 출연을 에브리데이가 아니고 에브리데이 몇 회씩 하는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조금 쉬다가 선별해서 나가든지 그래라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옷 벗자 말자 한 잠깐 쉬었나요? 그러더니 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요즘에 이제 조금 뜸한데 이제 신선도가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은 그게 또 뭐 오프라인에 인용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장수 비결이죠. 네, 한 번 나가면은 사실 한 10번 나간 것 같은 효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실수가 좀 많은 편이죠. 또 막 발동이 걸리면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그리고 중간 보스쯤 해당하는 게 이제 정청래 수석 최고. 이 조수진, 김재원, 태영호 합한 것만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당 한 3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네. 한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사용하셔야 될 게 이분이 그 이제 개딸들이나 그 강성 당원들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원욱 의원이 욕 먹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에는 욕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인 세비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다른 분들 민주당을 진정사랑하는 분들이 욕할 경우에도 정청래 의원은 그냥 수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세비에 욕값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 욕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초선 내지 초선급여도 많아요. 뭐 언론계 후배지만 김우겸 의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김우겸 의원처럼 하면은 만약에 언론사에서 선후배로 내가 함께 일을 했다면 엄청 나무랬을 거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씨 형제가 있죠. 이 김남국, 김용민 이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또 뭐 한민수 대변인 아마 공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거짓말 브리핑을 많이 해요. 이건 막말은 아닌데 대변인이 이렇게 거짓말 브리핑을 하면은 안 됩니다. 차라리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말을 줄이든지 아주 정확한 팩트만 조금 하고 나머지는 브리핑을 하기가 어렵다랄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건 막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건데. 더 훨씬 나쁜 거죠. 그것도 대변인이. 글쎄 뭐 이해는 가는데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공천이 아니라 공천 할아버지를 준다고 해도 대변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 3분 정도 언급을 더 해주시죠. 그만해. 고민정 의원,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 이거는 우리 황 작가님 의견으로. 제가 좀 할까요? 고민정 의원은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민주당에. 그냥 순수하십니다. 순수한 그 본인 스스로 이건 거짓이 아니고 진정한 애국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장경태 의원은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국회의원 됐을 때와 지금은 정반대의 반개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선 당시만 해도 SK계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하고 나중에 이제 이재명 캠프 쪽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장경태 의원이 어찌 보면 본질을 드러내는 너무 현상에 치중하는 그리고 왜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는지를 까먹은 그런
당권파가 되고 싶었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출세지향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김남국 의원은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왜 민주당에서 방송에 이렇게 많이 나와야 하는지를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논리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논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뭔가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주술관계가 안 맞는 얘기를 숨이 상관하지 않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김용민 의원은 가장 철험에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입법되면 안 되는 그런 법안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법률로 실제로 입법되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당법까지 바꿔서 당원들에게 국회의원 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래서 정당법 바꾸고 나중에 당원도 바꾸는 것까지 지금 하는데 이거 입법 안 될 것 같거든요. 당 내에서도 문제고 국회 전체 과정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이게 자기 정치, 즉 강성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내가 이렇게 센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나를 앞으로도 다음 공천 받을 수 있게 하고 당선시켜달라. 그래서 유튜버들이 딱 원하는 그리고 개딸이 딱 원하는 그런 구호성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민주당 내에 뭐 당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이 약간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별로 이제 민주당 뭐 그런 발언들이 아직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약간 잠잠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지금 뭐 공중판에 안 나가고 그럼 어떤 지금 유튜브 이 채널을 통해서 자기들의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 그 속칭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튜브 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좌장이 누구냐면 원래는 정봉주 의원이었는데 정봉주 의원이 현역이 안 됐고 그 계보를 이제 이어받은 게 정청래 의원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많은 신인들을 이렇게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친하게 지내는 유튜버들하고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연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처음에는 갔을 때는 뭐 방송 환경이 익숙치 않아서 조금 뭐 떨기도 하고 발언을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그 분위기에서 여기는 이렇게 세게 발언하고 욕도 하고 그래야 대중들이 열광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본인들이 아주 강성 발언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 출연이 누적되면 그분들 자체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예.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대표적인 예를 이수진 의원으로 동작을 해요. 유튜브 순례를 좀 하더니 국회에서는 아예 말도 안 되는 발언을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고 나면 네. 이제 은총을 받아서 좀 이렇게 되는데 무당들의 길을 받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정말 황제였던 분을 제가 또 떠올랐어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육회에서 한번 다뤘는데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원회 추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최근 보도에 보면 뭐 용산에서 임명을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나왔더라고요. 뭐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해낸 사람이 방통위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맞느냐. 그리고 이전에 뭐 허위사실 유포를 뭐 해서 선거법에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다. 그리고 또 최근 3년 내에 그 방송통신 관련 또 직무를 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는 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정말 유튜브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공로로 민주당 추천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이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사실 이게 민주당 야권 쪽에서 별 얘기가 없었는데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PD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에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건 정파적 정치인을 추천을 했다. 진보 진영이 원칙을 지켜야지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최민희 방통위원은 지금 임명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약점을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이제 국힘당 쪽에서 약점을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싫은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약점이 금방 얘기한 선거법도 걸려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유튜브나 뉴스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쭉 했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정보통신보호협회에서 일을 했죠. 이게 상근직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방송통신이기 때문에 통신업에 종사를 한 게 되거든요. 3년 정도의 그 공백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원이 되려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 안 된 지 3년 넘었거든요. 이제 3년 넘어서 이게 저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을 안 하고 3년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방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것을 이렇게 보니까 자격도 안 돼, 법적 자격도 안 되지. 그 사이 거짓말에 관련된 뭐 선거법 있지, 뭐 뉴스 했지. 그리고 이 결정적인 것은 여당 임기인 안영환 전 의원 자리를 들어가니까 왜 이제 여당 쪽에서는 왜 우리 자리를 뺏어가냐. 그러니까 이게 여야 원내 대표들끼리 그렇죠. 교통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게 원래는 여당이지만 원래는 이게 야당 자리 몫이 둘이 있으니까 그 두 자리로 들어가는 거다 하면 이건 양해가 협의만 됐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그것까지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까지도 시비를 거는 거 보면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최민희 전 의원이 만약에 정보통신이나 방송통신이나 이쪽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물로 평가를 받았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어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승호 PD 전 사장이죠. PD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이제 사람들은 또 최승호 자기가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최승호 전 사장은 지금 사장을 그만둔 지가 아직 3년이 됐나? 지금 그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점진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최승호 PD의 그 성정상으로 봐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수성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민희 전 의원이 그 여당 야당 뭐 이걸 왜 이렇게 막 급하게 이게 사실 7, 8월쯤 되면 교통정리가 다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안영환 의원 자리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는지 그리고 들어가려고 그랬으면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하고 갔으면 됐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최승호 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어찌 보면 쓴소리를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진영 그 논리에서는요 비판을 못 하잖아요. 네, 이거 대단히 어찌 보면 용기 있는 발언인데 본인 스스로 한국 그 방송사에서 PD 저널리즘의 정점을 이뤘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극단주의적 구호 정치에 좀 비난을 하고 싶었던 그런 속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민희 방송위원 추천과 관련돼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어찌 보면 필요한 목소리가 나왔다. 저는 조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제 팬덤 진영 정치가 되다 보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집단에서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그 전에 반대하고 있었더라도 갑자기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어요. 그게 주로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만들어서 그 논리를 지지자들한테 싹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게 없어지고 무조건 우리 진영만 옳다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지금 이 여야 정당 간의 갈등이 지금 그게 확대가 돼서 저는 대통령실도 우리 사회를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외교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뭔가 미숙하고 그러면 특정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하는 이런 정치가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 왔다. 이거를 이제 오늘 이렇게 쭉 봤는데. 네,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지금 민주당 내에 정치혁신위원회가 있고 장경태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박시영이라는 컨설팅 업체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또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신인 정치 후보자들을 컨설팅 해주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당에 영향력도 미치고. 그리고 상당히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걸로도
좀 알려져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지난 총선부터 유튜브를 했고요. 지난 총선에서 그 윈지 코리아를 이제 이근영 대표가 운영하면서 이근영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갔고 그리고 본인은 당에서 온 정보 플러스 뭐 가공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방송에서 다른 유튜버들보다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보를 좀 선취득해서 마치 본인의 예언처럼 그런 식으로 팬덤을 늘려간 분인데 이분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텃밭을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저는 장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국회 관련이나 민생 관련해서 현안이 많은데 지금 국민들한테 보도되는 거 보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땡땡 횟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사진이 찍힐 수가 있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횟집 이름이 땡땡.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친일 논란까지 되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뭐 우리나라를 그냥 뭐 주물딱 잡자면서 도감청이나 하고 있고 정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뭔가 진짜 이 내용이 없거나 이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 우려와 예측을 우리 의원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죠. 지금 이렇게 쭉 윤석열 정부 이제 1년이잖아요.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1년이 들어가는데 윤석열 정부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너무나 아마추어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이 물론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그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아마추어면은 그 밑에 프로페셔널들이 좀 포진을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도감청 얘기도 보면 도감청 대책 없이 그냥 대통령실을 덜렁 가버렸다. 그럼 경호 대책은 제대로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일이 벌어졌으면 대응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 할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잘 될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또 아마추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방문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장관급부터 실무자까지 다 가르쳐 버렸거든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을 꼭 갈아야 될 아주 뭐 대노 진노할 일이 있었다고 그래도 참았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야 이거 정부 수립 이후에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는가? 이거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불식할 수 있는 외교 행보, 국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또 하나 민주당 등등 뭐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양당이 거대 양당이 유튜버들이 무당처럼 하는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는 걸 보면 정말 국정이 불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저질 지도층들이 지도자들이 이 무당급 같은 유튜버들하고 어울리면서 국정은 어떻게 되고 정당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고 계속 편갈르기 정치, 갈라치기 정치만 해가지고 앞으로 이미 와 있는 위기들을 어떻게 함께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담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정면 돌파해서 분석을 해보고 가능하면 해결책까지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아마추어지만 신경민의 정면 돌파는 프로입니다. 예, 품격 있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